우리나라 경제가 정체 국면으로 간다는 얘기죠.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 국면.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늙고 활력 없는 경제다. 과학기술 기반이 되는 우리나라 국가 R&D 시스템이 지금 대단히 취약하다. 여기서 성과를 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중국의 2025 프로젝트와 같은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기획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이 2000년대 초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률과 함께 잠재 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추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장률이 1% 후반대에 있고 잠재 성장률도 1% 후반대에 저는 머무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5년 내로 0%대로 진입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체 국면으로 간다는 얘기죠.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 국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느 나라가 경험했냐? 일본이 경험했습니다. 일본이 90년대 그 버블이 깨지면서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줄어들고 2005년부터 일본이 경제가 정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 해는 0.몇% 성장하고 한 해는 마이너스 1% 성장하고 한 해는 1% 성장하고 또 마이너스 성장하는 이러한 냉탕온탕을 계속 반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보면 0%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을 겪는다는 거죠.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늙고 활력 없는 경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겨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새로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에 정확한 해답을 주신 분이 있어요. 노벨 경제학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입니다.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가 대번영의 조건이라는 책에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사례를 이분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그 역동적이고 창조적 혁신이 일어났던 시기가 1820년에서 1870년 사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난 그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1820년에서 1913년 약 100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생산성이 무려 3배나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고용과 소득이 3배 이상 성장했다는 거죠. 100년 동안.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 사례죠.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가장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데가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 제가 그 도표를 한번 모형도를 그려봤습니다. 이 모형도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국가 혁신 체계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제일 가운데에 있습니다. 기업이거든요. 혁신 역량을 가진 기업의 존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업, 혁신적인 역량을 가진 기업인이
적극적인 경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아울러 기업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주체들,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정부, 그다음에 지원기관, 이러한 기관들의 역량도 대단히 중요하죠. 혁신 역량이 중요하고, 이러한 혁신 역량을 가진 기업이 혁신 역량을 가진 대학, 연구소, 정부 기관과 함께 상호 협력을 하면서 공동 학습을 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경쟁력을 올리면서 거기서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상호협력과 그 공동학습을 뒷받침해주는 거시체계가 어떤 게 중요하냐면 경제사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훈련 시스템입니다. 이 기업과 관련 그 주체들에게 우수한 인재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교육훈련 시스템이 이것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죠.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특히 AI 혁명과 같은 첨단 미래 기술에 있어서의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성장 전략도 모방 성장 전략에서 창조적 혁신 전략으로 바꿔 가야 되지만 이거를 뒷받침하는 교육훈련 시스템 또한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훈련 시스템은 여전히 모방 성장 전략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방 성장 전략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대부분 주입식 방식입니다. 주입식 방식이고 평가도 단답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이 대부분이죠. 그게 대표적인 시험이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국가 시험인 수능 시험이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이 전부 다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입형 교육이고 그 다음에 표준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모방 성장 전략에 맞는 교육훈련 시스템이죠. 이러한 그 표준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데 대단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의 인재는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대단히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네트워크 사회가 기본 사회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회에서 다른 주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인재, 이런 인재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훈련 시스템은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아니다. 물론 부분적인 변신은 하고 있죠. 그러나 전반적인 양과 질의 수준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과학기술 기반입니다. 기업의 혁신 역량,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혁신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과학기술 기반이거든요. 그 과학기술 기반의 근거를 이루는 우리나라 국가 R&D 시스템 또한 대단히 지금 비효율적인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R&D 시스템을 아무 생각 없이 이리 고치고 저리 뜯어 고치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R&D 시스템이 지금 아주 그 비효율적인 그런 계약 수준에 지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D에 대한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성과가 대단히 미약하죠. 이렇듯 우리나라는 역동적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창조적 혁신적인 그러한 시스템도 지금 우리는 제대로 갖추어 놓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늙고 활력 없는 경제라고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는 조짐이 있느냐? 그러면 중소 중견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조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조립 완성품이 아닌 소재 부품 장비에서 글로벌 탑에 해당되는 그러한 제품들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전혀 조짐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은 퇴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 결과는 빤한 것이죠. 이것을 빨리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혁 과제들이 추진돼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도체가 문제가 되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학과를 만들고, 뭐 반도체에 의한 뭐 인센티브를 주고, 이게 산업별 접근을 하거든요. 물론 산업별 접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있으면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릇, 소위 말하는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누가 발전시킵니까? 기업이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이 그 산업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그 기업이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생태계 자체를. 근데 우리나라는 그 생태계 자체가 대단히 미약하다. 그 산업 발전을 담을 수 있는 그 생태계 자체가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부터 우리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업이 역동성을 제고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국가 혁신 시스템을 우리가 아주 제대로 정립을 하는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다원화시키기, 성장 동력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추세적으로 글로벌 탑 수준에 있는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든가, 소부장에 대한 분야 중에 글로벌 탑이 되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뽑아내서 이거를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민간과 정부가 같이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추진해 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AI와 같은 첨단 미래 기술에 대한 그 발전 전략을 또 이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간다든가, 또 서비스의 육성, 지금 저부가가치 위주로 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발전 전략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4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5년, 10년 후에 추세적으로 막 생겨날 수 있는 씨앗을 지금 뿌리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성장 전략은 장기 과제입니다. 장기 과제인데 장기간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과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은 장단기 대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던 것 같은 비용을 대폭 추가하는 경우 지금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기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의 투자가 전부 다 지금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출마저 마이너스로 돌아간다면 우리 경제가 대단히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단기 정책도 장기 과제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적 국가 혁신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주체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과 연구소, 정부, 특히 과학기술 기반이 그 국가의 혁신 역량 중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거 2개를 꼽으라면
교육훈련 시스템과 과학기술 기반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과학기술 기반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발전을 했죠. 많이 발전을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이 되는 우리나라 국가 R&D 시스템이 지금 대단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 국가 R&D 시스템이 지금 성과가 제대로 나고 있냐라고 볼 때 그동안 투자한 걸 보면 성과가 일부 나타났어요. 2차 번지라든가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났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대단히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분야, 첨단 미래기술 분야에서 아직도 우리는 그 역량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럼 현재 그냥 이 과학기술 기반과 R&D 시스템 가지고, 국가 R&D 시스템 가지고 AI 혁명이라든가 차세대 반도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러한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R&D 시스템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R&D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우리나라 국가 R&D 시스템은 한 번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평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R&D 시스템, 국가 R&D 시스템을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R&D 혁신 시스템이 여기서 성과를 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추진해야 될 목표가 지금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지 않습니까? 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우리나라 R&D 시스템이 확실히 연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R&D, 과학기술 기반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고용에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가 R&D 시스템이 경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그에 연계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R&D 시스템이 경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도록 전면 재편을 하고 하위 프로그램들도 이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한 작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R&D 시스템도 모범 성장 전략에 특화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이게 한 30년 정도 우리나라 R&D 시스템이 모방 성장 전략에 맞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제는 창조적, 선점적 성장 전략에 맞게. 선점적이라는 게 뭐냐면 프론트 러너죠. 이게 세계 탑이 되게는 R&D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애써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선점적인데 영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론트 러너의 전략이죠. 세계 탑이 되는 전략. 그러니까 창조적이면서 세계 탑이 되는 그러한 성장 전략에 맞게끔 R&D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R&D 이 과제들을 보면 성공률이 97%예요. 성공이 97%라는 얘기는 이게 전부 다 이게 R&D를 수행하기 좋은 거 위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방 성장 전략에 맞게끔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이 다 설정됐다는 거가 이게 반증하는 거죠. 이게 글로벌 탑이 되려면 정말 이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목표에 달성하기 어려운 초난도 과제 위주로 돼야 돼요. 그리고 초대형 과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그러면 전략적으로 키울 분야가 뭐야? 산업이 뭐냐가 먼저 정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지향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성장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될 산업과 분야가 뭐냐라는 게 나오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하기 위한 R&D 시스템이 거기에 맞는 초대형 국가 과제가,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친 초대형 과제가 기획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조업, 중국의 제조업 2025 프로젝트예요. 중국이 2015년인가요? 이게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를 다 선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든 하위 프로그램들은 거기에 맞게끔 다 갔다고요. R&D 시스템도 그걸로 맞게끔 가고, 모든 게 인력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중국이 10년 하니까 지금 세계 최고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중국의 2025 프로젝트와 같은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기획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구개발도 연구개발이지만 개발된 게 확산되게 하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 분야에 확산되는 과정.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경제주체가 어디냐면 대기업이에요. 대학과 연구소가 아니고 대기업,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그러한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최고의 가진 기술력이 그냥 하나의 섬처럼 떠 있지, 이 기술력이 하부 조직으로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도 우수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이나, 그다음에 연구소도 나름대로 축적된 기술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중소중견기업으로 이게 확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확산시키는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안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디냐? 독일의 프라운호프 시스템입니다. 프라운호프 연구소가 전국 각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프라운호프 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해서 축적하고, 이 축적된 기술을 중소 중견기업에 주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기업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또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서 애로가 있으면 프라운호프 연구소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전국 각지의 거밀줄처럼 이게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 독일의 중소 중견기업이 세계 강소 탑이 많이 나오게 한 결정적인 시스템이 저는 프라운호프 연구소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독일의 프라운호프식 그런 기술 확산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빨리 구축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게 민간 기업과 국가가, 정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국가 통합 R&D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지금은 기업은 기업대로 놀고 정부는 정부대로 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R&D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 R&D가 보다 민간 기업 쪽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 R&D가 특별히 수요 지향적으로 돼야 되죠. 민간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그게 상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놀고 정부는 정부대로 따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공공 R&D가 효과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민간 기업과 정부의 통합 R&D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러한 구축 시스템에 그러한 리딩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냐? 전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과 정부가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거기서 같이 과제를 도출하고, 그래서 민간이 해야 될 역할, 정부가 뒷받침해야 될 역할을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같이 실행하는, 이러한
국가 전체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러한 통합된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이 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정부 R&D 시스템도 전면 개편이 저는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방 혁신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빨리 정부도 창조적인 프론트러너가 되는 그러한 성장 전략으로 정부 R&D도 다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금 각 정부 부처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도 대대적인 재편 작업이 지금 필요해야 되거든요.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